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오늘은 정치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미래와 직결된 문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여 년 엄청난 돈을 썼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던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인구 문제입니다. 마침내 5월 출생아가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5월 출생아 수는 2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저출산 정책을 원점에서 이제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정치권에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양평 고속도로 같은 문제로 정쟁을 벌일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의미입니다. 월별 출생아 수가 10,000명들을 기록한 것은 5월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월에 19,939명, 그리고 4월에는 18,484명. 올해 들어서만 2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동안 뉴스가 안 됐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통상 상반기 출생아 수가 하반기보다 많은 점을 고려하면 올해 전체 출생아 수가 이제 2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점점 맞아 들어갈 것만 같습니다. 저희들 때 120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만이 안 된다. 그럼 6분의 1 수준입니다. 전문직 숫자는 엄청나게 늘고 기회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인 아이는 적습니다. 이제 자신만 열심히 하면 전문직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할 때입니다.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특히 5월 출생이 2만 명 아래로 내려간 것도 지금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무려 9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듭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신만 열심히 한다면 앞으로 전문직은 남아돌 것입니다. 그러나 잠재 성장률부터 추락하면서 이 노동 인구가 줄어드니까 잠재 성장률은 줄어듭니다. 지금 2 이하로 내려왔죠. 그것이 1 가까이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잠재 성장률부터 추락하면서 국가 경제는 고령화로 인해 하향세를 멈출 길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혼을 늘리려 하는 정책이 속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결혼을 시킬까? 그 중에 하나가 부모가 준 결혼 자금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안 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좋은 정책이 될까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신혼부부들이 양가 부모에게 결혼 자금으로 각각 1억 5천만 원씩 합계해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는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2명 합쳐봤자 1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혼인신고 전으로 각각 2년간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빼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1인당 결혼 비용이 평균 5,198만 원에 달합니다. 말하자면 적어도 4억 5천만 원이 있어야 전셋집이라도 마련해서 신혼살림을 차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부모 지원을 받아서 결혼하는 게 현실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증여세 부담이 OECD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줄여 혼인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고급 관료들 머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럼 외국과 비교를 해봐야죠. 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상속과 증여를 통틀어서 한 명당 평생 1292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60억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일본은 연간 110만 원은 기본으로 과세 대상에서 빼주고 부모로부터 결혼 자금 용도로 증여받는 재산 1,000만 원을 추가로 공개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다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독일은 거주주택을 증여할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자, 오늘 뉴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또 하나 안 좋은 뉴스, 다들 알고 있는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또 내렸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 7월부터 이번까지 5회 연속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IMF는 올해 들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높였습니다. 그래서 3%가 되었죠.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상향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세계와는 달리 한국만 저성장 흐름이 이어진다고 판단을 한 걸까요?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도 이런 저성장 예측은 동일합니다. 1.4%죠. 그리고 정부는 상저하고를 기대합니다. 상반기에는 낮고 하반기에는 성장을 회복할 것이다. 상저하고. 그러나 이제 상저하고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5일 기재부 발표를 보면 IMF는 2023년 7월 세계 경제 전망 WEO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로 전망을 했습니다. 계속 올라온 겁니다. 지난해 4월 전망치 대비 0.2%포인트가 높아진 것인데 우리 성장률 전망치 2배를 넘는 것입니다. IMF는 특히 코로나 사태가 엔데믹, 그러니까 팬데믹에서 엔데믹, 풍토병으로 바뀌었죠. 이 엔데믹 국면에 들어서면서 관광 등 서비스 소비가 증가해서 세계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IMF는 세계 경제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회복하고 있으나 여전히 위험 요인이 많은 상황으로 물가 상승률은 하락세이지만 그런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아서 그러니까 꼭 필요한 기본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아서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세계 경제뿐 아니라 영국은 0.7%포인트, 그리고 미국은 0.2%포인트, 일본도 0.1%포인트 등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을 전부 상향 조정했습니다. 유로존도 0.1%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만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가 낮아져서 1.4% 하향을 시킨 것입니다. 세계 경제는 지금 회복기에 들어서는데 한국은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지 못했다는 IMF의 진단입니다. 그동안 IMF는 작년 7월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2.1%로 왕창 내렸죠. 0.8%포인트를 내렸습니다. 작년 7월입니다. 그 이후에 작년 10월 다시 0.1%포인트를 낮춰서 2.0%로 다시 올해 1월 1.7%로 낮췄습니다. 그러다가 4월에는 0.2%포인트를 낮춰서 1.5%까지 하향 조정을 하는 등 모두 4차례 연이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을 한 바 있습니다. 계속 내려온 겁니다. 이는 1년 동안 놀랍게도 2.9%에서 1.4%로 절반 이상 내린 것입니다.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 내일이 불투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IMF의 이번 수정 전망치는 최근 발표한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본 1.3%,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1.5%라고 전망한 것 등 해외기관의 전망치와 함께 정부의 전망치 1.4%, 그리고 한국은행 1.4%,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전망을 한 1.5% 등과 아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적게는 1.3%, 많게는 1.5%. 참 우리 경제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1.5% 성장하면 성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기준에 비교를 하면 1.5% 성장은 제자리 걸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후퇴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수치니 말입니다. 원인을 짚는 것도 지금 각 기관들 거의 비슷합니다. 대부분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이유로 중국의 리오프닝, 쉽게 말해 경제활동 재개를 하는데 제한적인 영향과 함께 고금리가 미치는 각종 부작용들, 그리고 반도체 경기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반도체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어떻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이 감소하는데도 수입은 더 많이 줄어들어서 이상하게 흑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불황형 흑자라고 그러죠. 불황형 성장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민간과 정부 소비는 줄어들었고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해서 한국 정부의 상저하고 아까 말씀드린 상반기는 낮지만 하반기는 회복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안 좋은 뉴스는 여기서 마치고 정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뭐 그렇게 썩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드디어 이재명의 턱 밑에 검찰의 칼날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죠. 조선일보는 검찰이 백인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이재명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가 검찰 관계자라고 칭한 이 검찰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정진상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당시 의사결정권자였던 이재명에 대한 소환 조사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 이쯤 되면 적어도 차장검사 정도는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 제 생각입니다. 그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객관적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허가 특혜 비리의 실체에 어느 정도 접근했다고 생각해서 정진상을 조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 책임자인 이재명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백인동 게이트에 이재명의 책임 여부를 분명히 가리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 만약 정치적 거물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이재명이 그냥 성남시장에 불과했다면 어떻게 처리를 했겠습니까? 이 정도 로비를 한 증거가 드러났다면 벌써 관련자들은 구속 기소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명국인 대한민국의 검찰은 정치권에 휘둘려서 아직껏 이재명을 소환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수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영장 청구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의 턱 밑에 칼날이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이런 당연한 발언이 뉴스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지금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갈 것입니다. 이미 사흘 전 2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일부는 정진상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를 했죠. 백인동 민간 시행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은 최근 김인섭 재판에 로비스트 김인섭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정진상과 이재명을 거론했습니다. 정진상, 이재명에게는 최악의 증언을 한 겁니다. 그 증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김인섭에게서 알선 대가로 200억 원을 요구받았고 그 돈의 절반은 김인섭이, 절반은 이재명과 정진상에게 갈 돈이다. 여기에 상방울 김성태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이재명이 사진에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었다는 게 이재명에게는 또 하나 결정타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영장을 청구하면 백인동 게이트 더하기 바로 이 상방울 대북 송금 이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어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이화영이 입장을 바꿔서 입을 연 게 확실하다는 얘기들입니다. 검찰 출신 조응천도 라디오에서 한동훈 장관이 자신감 있는 말 등을 볼 때 이화영이 태도 변화를 보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상방울 대북 송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을 하던 이화영은, 입을 쫙 닫고 있던 이화영은 자신이 결정을 했든 아니면 자신의 보수인 이해찬의 뜻이든 입장을 바꾼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결국 상방울 대북 송금과 백인동 게이트 수사에서 결정적 카드, 이른바 서목경건을 확보한 검찰이 이재명 구속영장 재청구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할까 내일 할까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이재명을 소환조사하지 않고도 영장은 청구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과연 검찰은 구속영장이라는 이재명에게는 절체절명인 칼을 언제 내밀 것인가? 많은 언론은
4달, 그러니까 8월 16일 이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검찰이 회기가 아닐 때, 그러니까 8월 15일 전에 영장을 청구할 까닭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응천이 라디오에서 한 말도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에서 얘기한 것도 이화영의 진술 번복을 전제로 한 얘기 같고, 우리 당이 지금 화들짝 놀라 이렇게 하는 것도 이화영의 진술 번복 혹은 입장 변화, 심경 변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한동훈 장관은 26일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장을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아주 놀라운 표현입니다. 관련자의 구체적 진술이 보도됐다고 해서 그 내용을 번복하기 위해 공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전례를 본 적도 없다. 민주당과 직접 한판 붙겠다고 칼을 뽑은 겁니다. 한동훈은 검찰이 회유를 시도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에다가 부지사까지 지낸 이화영을 회유하고 압박할 정도로 간 큰 검사가 있겠는가? 딱 꼬투리 잡힌다. 만약 그 비슷한 행동을 했다면 민주당이 밖에다가 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 이야기를 안 했겠느냐. 자, 이쯤에서 이 문제도 마치고 다른 문제를 짚고 오늘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어떻든 이제 총선 전국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총선 예상도는 아직까지는 국민의힘에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는 데일리안이 의뢰한 공정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는 공정이라는 곳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총선 때 지역구 투표에서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는가? 7월 24일과 20일 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민주당 후보 40.2%, 국민의힘 후보 37.0%. 놀랍지 않습니까? 그 뒤에 정의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3.3%였습니다. 무소속 3.3%, 그리고 기타 정당 4.4%였습니다. 그런데 정당 지지도는 정반대입니다. 국민의힘이 39.1%.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 37.0%에 비해 오차범위 내서지만 높았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오송 참사, 양평 고속도로, 민주당 친명 비명의 갈등, 그리고 김성태, 이화영 입장 변화 등 다양한 이슈가 혼재하는 속에서 두 메이저 정당의 지지율이 변하고 있지 않는 것은 여전히 견고한 양당 고정 지지층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정치 이슈로 두 당의 지지도가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선 이후로 계속해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 주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국민의힘은 121석의 수도권에서 다시 민주당에 참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말씀드린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을 찍겠다는 이들보다 민주당을 찍어서 정권을 견제하겠다는 국민이 더 많은 데다가 무엇보다 이를 극복할 인재들을 국민의힘이 전혀 찾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4고 당협에 인재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등 영남권과 그리고 강원, 제주에서 민주당을 앞설 뿐 의석수가 밀집한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민주당은 대전, 세종, 충남북에서도 지금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충청도에서 난 물난리만 하더라도 결코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어제 보도가 됐죠. 에이스 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23일과 24일 2일간 조사를 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8.4%, 부정평가는 무려 59.5%였습니다. 2대3 정도입니다. 긍정 2, 부정 3. 이 여론조사만 본다면 지난 5월 2주차에 42.1%로 오른 뒤에 40%를 유지를 하다가 약 2개월 만에
30%대로 하락을 한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TK와 대전, 충청, 세종, 강원에서 지지율이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TK 지지율은 50.8%로 2주 전 59.4%에 대비를 했을 때 무려 8.6%포인트. 그리고 충청, 강원은 39%로 2주 전 44.1%에 대비를 했을 때 5.1%포인트가 내렸습니다. 엄청나게 내려온 겁니다. 서울 지지율은 36.8%, 인천, 경기 35.4%, 그리고 부울경은 44.5%입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 50대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30대 지지율은 29.6%로 2주 전 40.8% 대비 무려 11.2%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대폭락을 한 겁니다. 40대와 50대도 내렸습니다. 반면에 20대 지지율만 올랐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민주당 지지도는 상승을 하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 7월 2주차 조사 대비 4.4%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34.8%,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4.4%포인트가 하락을 해서 34.3%를 기록했습니다. 역전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지난 4월 4주차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괴담 정치가 어느 정도 약발이 먹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랑비에 옷이 찢는다고 할까요? 대중은 그 괴담을 믿지 않고 과학을 믿어도 가랑비에 옷이 찢는 겁니다. 에이스 리서치는 국정 지지도 하락 요인에 대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과 이 양평 고속도로 의혹 백지화 논란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국정 지지율 하락 결과는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 24일 발표된 리얼미터인데 윤 대통령 지지율은 3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 앞에 금요일 날 갤럽은 반짝 상승을 했죠. 반등을 했죠. 그런데 리얼미터는 3주 연속 하락을 한 겁니다. 지난 17일부터 21일 5일간 조사를 한 결과 긍정평가는 36.6%, 그리고 부정평가는 59.9%였습니다. 이 역시 긍정은 2, 부정은 3입니다. 긍정평가는 전주 38.1% 대비 1.5%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부정평가는 전주 58.9%보다 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리얼미터 기준 지난 6월 5주차 42.0% 이후에 3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자, 이 조사에서도 서울은 37.3%, 전주와 비슷했을 뿐 인천, 경기는 32.3%로 전주 35.3% 대비 3.0%포인트가 내렸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9개월 뒤 총선에서 승부를 결정지을 수도권 싸움에서 국민의힘은 결코 승리를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패배가 자명해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국민의힘이 대호각성하지 않고는 이 국민을 바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두고 원희룡 장관이 계속 실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저를 공격하겠죠. 하지만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어제 백지화를 다시 백지화한다는 언급이 있었죠. 가짜뉴스가 사라지면 다시 고속도로 건설에 집중한다는 것인데, 그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국책사업 백지화를 한 데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충격요법을 썼다는 건 저도 잘 알겠는데 공인은 언제든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그게 잔꾀나 트릭으로 보이는 순간 정부에 대한 신뢰는 금이 갑니다. 한편에 쓴 사람들은 박수를 치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원희룡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주 큰 박수를 보낼 겁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중도층 표는 달아나는데 말입니다. 이틀 전 26일 오전 10시 원희룡은 양평 고속도로 원안 종점인 양서면을 찾았습니다. 그는 저녁에야 주민들에게 간담회를 할 거라고 알렸습니다. 오전에 양서면에 갔는데 오후 늦게
자, 간담회 합시다. 이래서 사람을 불러 모은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담회를 모르는 주민들이 많았고 참석한 주민은 불과 30명 남짓으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정치쇼 한다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간담회장에서 주민이 그렇게 항의를 한 겁니다. 주민 의견으로 백지화 선언이 이번 혼란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모름지기 통치자는 겸허해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 모두 겸허해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